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고민, 뭐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그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대한 것들을 올인하겠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보이게 한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윗분과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나 오너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임원의 숙명인 것 같아요. 대기업 임원도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그 회사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산업별 특징에 따라서 또 직급도 상무부부터 회장까지 다양한 직급들이 있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어떻단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임원 세계에서는 이미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장사인 경우에 상장사에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 등기 임원들은 이제 오너나가 패밀리라고 보면 되고 비등기 임원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아마 뭐 1억부터 많이 만나면 20억까지 해서 1억부터 20억까지 다양하게 연봉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얼마다 뭐 어느 정도 복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연봉의 구성 요소인 기본급과 PI, PS가 있어요. 그러니까 PI는 프로핏 인센티브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상여금 형태이고 PS는 프로핏 쉐어에서 그 당해 연도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에 의해서 그 배분되는 그 돈이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기본급과 PI가 높아서 연봉이 높은 게 아니에요. PS가 뭐 어떨 때는 뭐 200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는 이미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1억 이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2억 이상은 다 받고 있을 거라는 게 대기업 임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임원이 2억 이상 받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복지를 받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천차만별이라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임원은 사회적 자기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고서 그 버는 만큼 쓰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버는데 제 주변에 보면 많이 버는데 사실 많이 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 임원 있을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좋은데 임원이 해서 퇴직하고 나면 모은 돈이 없어서 좀 허덕이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많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돈을 제대로 모아가지고 자기 노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진 사람들은 제가 보기 임원 중에도 한 10%?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고를 친 거예요. 특별한 사고라는 게 뭐냐면 팡팡 쓴 거고. 그러니까 돈이 보통 한 돈 1000만 원 이상이 월급 통장에 꽂히잖아요. 돈 1000만 원 월급 통장에 꽂히니까 뭐 다음 달도 꽂히겠지. 그러니까 뭐 돈 1000만 원 쓰기 쉽지 않아요. 근데 펑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모여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쓰던 습관도 그대로 남아있고 돈은 모여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면은 노후 생활을 하나가는데 눈높이는 이만큼 높고 자기 현실은 가진 게 없고 이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그 욕망들에 의해서 짓눌려지죠. 그래서 임원 정도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가장 먼저 퇴직 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 혜택 이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 못 내려놓게 되면 돈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은 힘들어요. 그동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풍족하게 쓰면서 임원 시절에 쓰던 돈만큼 쓸 만큼 돈을 모으는 건 어려워요. 노후 생활에도 쓸 돈을 갖다 충분하게 할 만큼 번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뭐냐면 임원을 하면서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그만큼의 소비 패턴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없게 하려고 그러면 내려놓는 거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시절에 조금은 돈을 모아놓는 거 이 부분들을 해야만이 그 퇴직 이후에 노후에 그 불행이 그쪽에서 싹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없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그 소비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옷도 뭐 보통 한 4, 5년을 입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쓰는 것들을 갖다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우리 와이프가 오히려 저 데리고서 그때 뭐 과장이나 이럴 때 양복을 사라고 백화점을 데려가고 그러는데 전 백화점 가서는 양복도 사지 않고 중저가형 양복 입고 할 만큼 그래서 뭐 지출에 대한 것들은 이미 통제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한 달 생활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실 텐데 1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의 생활비가 1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가족들까지 하면 한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와이프하고 내가 비용이 아니라 애들 때문에 애들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와이프하고 나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저는 퇴직 전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놓고 생활하는 것들이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이제 2004년도니까 한 20년 되나 19년도는 스포티지 그것도 거의 이제 30만 돼가는 스포티지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욕하더라고요. 그 돈 많은 돈 갖다 뭐 할 거냐고. 댓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그 차 타다가 죽는다 뭐 이런 댓글까지 있을 정도로 저는 기본적인 패턴들이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들 불필요한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그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 지하철로 타고 다니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지금의 저를 갖다 지켜주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버는 행위 있잖아요.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더니 근로소득이라는 소득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운영한 사업소득이라는 개념들 그다음에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의미,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소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아들아 돈 공부의 첫 문장이 2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아직도 힘든가? 그 이유는 내가 경제적 무지 때문이겠다. 그 경제적 무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돈의 의미들, 소득의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퇴직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는 돈의 의미를 저보다는 더 먼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은 뭐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사실 불로소득만이 진짜 자본주의에서 끝판왕의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정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훨씬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저는 깨달은 게 돈의 의미, 돈 버는 소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게 퇴직하면서 이문까지 올라오고 퇴직하면서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인 회사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흔히 이제 지금도 제가 얘기한 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 돈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소통을 하는 도구예요. 그걸 갖다 이제 경제적 용어로 하면은 재화의 매개 수단. 그러니까 재화를 갖다가 서로 간에 나누는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 그 스마트폰을 생산한 사람과 이걸 갖다가 서로 경제적 재화를 갖다가 매개할 때 돈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매개하는데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경제적 언어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돈은 경제적 저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마저도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봉이 2억이냐, 3억이냐, 10억이냐.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그 연봉이랑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저울인 거예요. 이 사람은 2억, 이 사람은 10억, 이 물건은 10만원, 이 물건은 100만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경제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재화와 자산의 가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걸 갖다 돈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경제적 저울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저축해 놓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창고다. 그러니까 뭔가 귀중한 물건들을 갖다가 놓고 있는 창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다가 놓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창고에서 꺼내다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창고에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보통 돈을 갖다 이렇게 경제적 용어로 해서 표현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돈의 본질인 것 같아요. 돈은 경제적 언어이고 경제적 저울이고 경제적 창고이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메멘토몰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냐면 메멘토가 뭐냐면 기억하라. 몰이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 중세 수도승들끼리 서로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할 때 메멘토몰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함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을 갖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난 직장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Remember retire. 퇴직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평생을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퇴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에 다닐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아요. 한 달에 월급이 남아있는 걸 갖다 그대로 다 쓰면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퇴직하는 시간이 와요. 직장인 지금 뭐 40대 후반이시라면 49.3세가 대부분의 퇴직 연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년 내에 퇴직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월급이 없어져요.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월급을 자본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멘토 모리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직장 생활에도 영원히 직장인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저는 직장인만 열심히 했고 와이프가 언젠가는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는 자기가 벌어다 주는 월급을 가지고서 자본으로 모으겠다. 이런 말을 와이프가 저한테 했고요. 그런 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돈을 모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싶고 다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벌고 있는 것들 그냥 다 써버리는 것들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현실은 나이 50이 넘어가면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이 선택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자본을 통해 가지고 튼튼한 동아줄을 만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돈을 모으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뭐 그때 가서 그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평생 직장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다 좋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문제인 거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다분도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죠. 자기 시장과 노동만 들어가죠. 위험요소가 없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월급에 욕값이 포함되어서 욕만 좀 듣고 자기 시간을 갖다 구속받고 거기다 열심히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 와이프가 뭐 좋은 데 쇼핑할 수 있고 와이프가 브런치라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 학교 사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고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소득별 차이는,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실 가장 좋은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노동만 제공하고 시간만 제공해가지고 버는 소득이 가장 좋은 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딱 49.3세. 유한하다는 거. 유한하다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로소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유한하다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49.3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1차 퍼스트 잡을 갖다 갖는 것들이 기간이 49.3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사업소득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근로소득을 하면서 이 사업소득의 기본적인 사업 아이템과 사업 자본과 사업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기 이전에는 사실 사업소득으로 돈 버는 건 어렵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은 안전하면서도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끝판왕의 소득이 자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소득. 근데
돈을 버는 소득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돈의 크기가 커야 돼요. 자본의 크기가 없이는 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중에 가장 큰 힘을 가는 돈이 뭐냐면 뭉칫돈이라고 그래서 돈이 뭉쳐져야 돼요. 이게 바로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뭉칫돈은 그냥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냥 생기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뭉치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 신이 로또 당첨될 수 있는 번호 알려줘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벌든지.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노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해서 자본소득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그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갖다가 극명하게 저는 이 소득의 종류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느냐 못한 것이냐, 이 차이점이 아마 이 퇴직 이후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큰 힘의 차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깨달았고, 그 깨달았기 이전에 이제 근로소득 중에서 벌었던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와이프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본소득에 올릴 수 있는 만큼 극대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여유가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든지 사업소득이든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쌓아서 최소한, 저도 그러니까 1997년도 제가 결혼할 때 2,500만 원, 그것도 빚이 포함된 2,500만 원 가지고 저 고덕동에서 반지하로 시작해서 제가 2020년도 퇴직할 때 50억이라는 자산을 가졌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예요?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25년의 시간에 의해서 이 자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본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긴 호흡이 필요해요. 짧은 호흡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다 실수가 발생돼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 25년의 긴 호흡으로 자본소득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가장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의존성이잖아요. 마약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약만 하나 딱 맞고 나면 그냥 좋아서 막 세상이 다 편안해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거잖아요. 이 월급도 그래요. 다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 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월급 마약 주사. 이거 맞고 나면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마약 주사를 계속 맞아가면 좋은데 이 마약 주사를 못 맞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약 주사는 없는데 마약을 계속 의존하게 되면 월급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생각들이 고쳐져서 그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약처럼 가장 큰 병폐인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기 주도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월급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월급의 의존성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성,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기만의 틀들을 가지고서 하면은 월급은 마약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가장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이 마약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진짜 보약이었어요. 저의 지금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약은 뭐냐면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보약이었고요. 이 보약도 한 20년 정도 맞다 보니까 지금처럼 건강인 것처럼 하는데, 월급을 마약처럼 의존해가지고 그 월급 이외에 다른 것 대안이 없이 계속 마약을 투여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마약이 없어지는 순간에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월급은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약이 아니라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것들 갖다가 보약으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거에 있어요.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마약이기도 한 월급,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명함,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모든 정보, 이걸 갖다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 명함, 일, 이 세 가지가 직장인들이 마약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명함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활용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마약이 보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월급을, 마약 같은 월급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월급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인맥을 상통하는데, 돈이라는 건 가장 큰 힘을 가질 때는 언제 큰 힘을 가지냐면 뭉쳐있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져요. 그 뭉쳐있는 힘이 얼마나 힘을 강하냐면 이 비유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1억의 힘과 100억의 힘과 1000억의 힘을 비교하면 10배, 10배, 10배가 아니라 저는 1000배, 만배인 것 같아요. 1억의 힘과 1000억의 힘은 만배, 억배까지 될 거예요. 그걸 자본주의를 살아보면 알아요. 그만큼 돈은 뭉쳐있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렇게 뭉쳐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뭉치게 만든 접착제의 돈이 뭐냐면 월급이라는 고정전도예요. 다달이 돈이 나온다는 것들은 뭉쳐있는 돈 이외에 가장 큰 힘을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이 고정돼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접착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해서 접착제로 계속 붙여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화 시켜야지 마약이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쓰고 남겨서 저축을 해서 접착제로 만들어라. 이게 보약을 만든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에 가서 명함을 딱 내밀고 어깨 딱 피는 걸로 활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함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이에요. 명함을 이용해서 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대출해주는 건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라는 그 이후에는 대출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신용이라는 건 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이용한 대출을 받아서 두 번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받는 것하고 고정소득이 없을 때 대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정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서 두 번째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일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일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메커니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일에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구매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식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왔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갖다가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건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또한 접착제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 명함, 일을 통한 정보, 이 세 가지 접착제를 갖다가 착착착 붙여가면, 그것도 월급에다가 착착착 붙여가면은 이것들이 마약이 아니라 보약으로 싹 바뀝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아마 내 몸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보약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방식으로 직장인들이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마약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